네, 집중호우에 뒤이은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전북에서 지진도 발생했는데요.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혁 기상과학 전문기자, 심경원 이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폭염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진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수군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제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오후 7시 7분쯤에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점, 그래서 이 장수군청에서 북쪽으로 약 한 17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당초 기상청은 이 긴급 지진 속보를 통해서 규모를 4.1로 추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규모 4.0이 넘으면 전국적으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셨을 테고요. 예. 이후에 이제 기상청에서 이 지진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통해서 규모를 3.5로 다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제 흔들림으로 인해서 이 전북 지역에서는 최대 진도 5가 관측이 됐는데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는 정도이고요. 그릇이나 창문이 깨지는 정도가 진도 5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근 지역인 경남과 충청에서도 진도 3, 그리고 경북과 광주, 대전과 전남 지역에서도 진도 3에서 2가 관측이 됐습니다. 많은 이 건물의 위층에 있는 분들이 느끼는 정도가 진도 2에서 3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뭐 이번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지진이 어제 발생을 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진동이 느껴졌다라고 하면 장수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 주민들도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피해 상황도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 흔들림을 느꼈다는 분들이 어제 이제 많이 신고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예. 지진이 발생한 전북에서 43건이 접수가 됐고요. 경북이 4건, 그리고 인근 지역이었던 경남 2건, 충북 1건, 전남과 부산에서도 각각 1건의 신고 접수가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52건이 접수가 됐고요.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모두 4건이었습니다. 장수군에서 2건이고요. 장수 인근 지역인 진안에서도 역시 이제 2건의 신고 접수가 있었습니다. 장수군에서는 주택 담장이 균열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인근 지역에서도 아파트 1층 발코니라든지 외부 화장실 벽에서 균열이 일어났다는 신고가 역시 접수가 됐습니다. 예. 이후에 이 큰 지진 이후에 여진은 한 차례 정도 있었는데요. 본진 이후에 약 한 40여 분 뒤쯤 규모 1.3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1.3은 우리가 이제 미소 지진이라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어려운 수준이고요. 이 지진 관측계에서만 관측이 되는 수준입니다. 이후에는 더 이상의 여진은 없었습니다. 예. 규모나 뭐 체감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지진 같은 경우에 경험한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특별히 어떤 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지진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최근에 뭐 태풍도 그렇고 자꾸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다치거나 외상을 입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 위험도 증가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지진이 많은 일본 연구에 따르면요. 특히 반경이 좁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진을 경험하고 한 달 이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생 위험이 한 30%에서 50%까지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무엇보다 꾸준히 약물 치료라든지 건강관리를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포감이나 우울감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이런 경우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약물 치료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지진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난번 포항의 경우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때도 여러 가지로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방금 말씀해주신 조언을 적용해서 대처를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질병이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또 이제
음주를 많이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우울 불안 장애가 지속될 수 있는데 잠깐 경험은 뭐 크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장마가 끝나니까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뭐 체감 더위가 35도를 넘어서는 곳도 많은 상황인데 전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경보, 그래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이 폭염의 단계 중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도 경기도의 4개 시군, 그리고 전남의 5개 시군에서도 폭염주의보에서 폭염 경보로 단계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만큼 매일매일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더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인 어제 경기도 안성의 체감온도가 37.8도까지 올랐거든요. 사람 체온보다도 훨씬 더 높은 더위를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강원도 홍천에서도 역시 체감온도가 37.4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이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도 이 정오 기준으로 보면 경북의 경산의 기온이 36.5도이고요. 예. 강릉의 기온도 35.9도, 서울도 현재 33.2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더웠던 어제보다 오늘의 기온이 더 높게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워낙에 기온이 좀 높게 오르고 있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는 당분간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상황이 그렇다 보니 온열 질환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상황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지난 5월 달부터 해서 지난 28일까지 해서 누적 온열 질환자 수가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938명이고요. 추정 사망자는 현재까지 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워낙에 지금 날이 좀 더워지고 있고요. 특히 지난 26일에 장마가 끝난 이후에 사흘간 전국에서 178명의 더위병 환자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장마 이후에 더위병 환자가 매일매일 60여 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어제 경북에서만 이 고령층에서 4명이 쓰러져서 사망하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예. 아직 온열 질환자 집계에는 우리가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내일이나 모레 이제 발표되는 더위병 환자 수에 이제 반영이 되면 훨씬 더 많이 지금 추정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지금 더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여름 온열 질환자 수도 장마 이후에 계속 이제 한 달가량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온열 질환에 대한 조언도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당장은 가장 더울 때 뭐 외출을 자제한다라든지 그런 방법뿐일까요? 그렇죠. 일단은 그게 예. 가장 효과적이죠. 예, 예. 뭐 더위의 노출, 햇빛의 직접적인 노출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1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외출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예. 특히 이제 취약한 계층이 노령층,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라든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임산부, 그리고 이제 체구가 작은 소아들도 뭐 밖에서 또 뛰어놀다 보면 일사병이나 열사병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예. 위험합니다. 근데 만약 이제 이런 외출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도 햇빛이 직접 닿지 않도록 간혹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이게 차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온열 질환 예방에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산이나 양산, 모자 그리고 좀 시원한 긴팔 옷 등으로 최대한 직접 노출을 피하시고 그늘진 곳을 따라서 이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밤에도 워낙 덥다 보니까 냉방기구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또 잘 때 냉방기구를 또 함부로 이용했다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냉방기구를 사실 이용을 안 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네. 잘 때도 25도 이상이 되니까 이 낮에 열이 식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숙면에 방해하게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예. 적절한 온도 조절, 특히 이제 이 열대야 현상을 경험하는 이유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냉방기구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자기 전에 한 2시간 전부터 그리고 자고 난 후에는 또 이제 잠이 든 다음엔 체온이 떨어지니까 한 2시간 정도로 이 시간을 맞춰 놓는 것이 좋겠고요.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직접 피부에 닿는 것은 그래도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게 날리면서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회전을 한다든지 환기가 필요하고 자기 전에 뭐 따뜻한 우유나 물 한 잔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냉방을 지나치게 하면 아무래도 또 호흡기에 좋지 않으니까 24도
미만으로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날씨가 너무 더우면 면역력도 떨어지기 쉽고요. 이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감기가 걸리거나 식중독에 걸리거나 바이러스 질환이 많은데요. 이렇게 온도가 높은 특히 36도, 7도에서는 이제 식중독균이 가장 활발하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좀 위생 관리가 중요하겠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온열 질환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노인층이 위험하다 했는데 젊은 층의 경우도 가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온에서 신체 활동을 좀 무리하게 한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행위를 피하고 또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꾸준한 약물 복용으로 기존 질병이 잘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륙만 뜨거운 게 아니라 지금 바닷물도 펄펄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해역이 많다고요? 예, 뭐 전국적으로 보면 서해와 남해, 제주 이런 17개 해역에서 현재 고수온주의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역시 고수온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이제 심각 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서 남쪽에서 워낙에 뜨거운 수증기가 다량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륙뿐만이 아니라 바다의 수온 역시도 빠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온을 기록한 곳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심각 단계는 고수온주의보가 15개 이상 해역에서 이제 발생을 할 때, 그리고 이 고수온 특보 기간에 수생산물 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발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해양수산부에서는 워낙에 지금 급격한 수온 차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류가 폐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수온이 높아졌을 때는 사료 공급을 좀 줄이고요. 액산소를 적절히 이제 공급을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사육 밀도를 좀 지켜주고 차광막을 설치하는 등 어장 관리에도 좀 신경 써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더워질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앞으로 폭염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북상 중인 6호 태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6호 태풍 카눈이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 오키나와 남쪽 먼 해상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에 이 태풍이 이 열대 지방의 뜨거운 수증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풍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우리나라의 폭염은 지금보다 더 심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 남쪽을 스치듯 지나가서 주 중반에는 이 중국의 상하이 부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 태풍에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제주 해상이나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내일부터 해서 물결이 워낙에 좀 높게 일겠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풍랑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주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인해서 비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적으로는 이 태풍으로 인해서 폭염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워낙에 뜨거운 수증기가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낮의 무더위보다는 밤의 열대야가 지금보다 더 심해진다. 그래서 지금 도심지라든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열대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초부터 해서 후반까지는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밤더위가 전국적으로 더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는 이걸 좀 여쭤볼게요. 날이 너무 더울 때 온열 질환도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신 식중독도 조심을 좀 해줘야 되고 또 해산물을 잘못 먹었을 때 올 수 있는 비브리오 폐혈증 이것도 걸릴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 증상 자체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하면 인지할 수 있는지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세균성인 경우에는 식중독으로 끝나는데 이게 이제 혈관을 침투해서 폐혈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실제로 치사율이 60%에 가까워서 뭐 흔한 질병은 아니지만 특히 이제 고위험군들 더 조심을 하셔야겠는데요. 그래서 여름에 회 같은 거 안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생굴이나 회 이런 이제 해산물 좀 피하셔야 되는데 이 비브리오 폐혈증의 90% 정도가 간 질환이 있는 40, 50대 남성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주력이 또 많다든지 간 질환 외에도 당뇨라든지 뭐 만성 신부전 또 면역 억제제 투여하시는 분들은 특히 여름철에는 이렇게 날것으로 뭘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겠고요. 식중독 일반적인 식중독 증상 외에 갑자기 고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저체온증에 빠진다, 심박수가 증가한다든지 호흡
이제 힘들어진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옮기셔야 되고 이 폐혈증은 무엇보다도 이 치료 시기 그러니까 1시간 이내에 치료가 시작되면 80% 정도는 생존 가능하니까 속도가 중요하겠네요. 예, 빠른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 방식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됩니까? 이게 이제 세균성이기 때문에 예. 항생제 치료를 주로 하게 되고요. 항생제 치료에 이제 내성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 날씨 관련해서는 사실은 집중호우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많이 해왔었고 수해 피해에 대한 부분도 집중을 하는 부분인데 수해 지역에선 또 수해성 감염병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위생 상태가 좋아지면서 이런 세균 질환이 많이 감소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상처난 피부를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좀 뜨거운 음식을 먹어라 이런 말이 있는 것이요. 그냥 날것으로 섭취하는 꼭 이제 이 비브리오가 아니더라도 예. 식중독 위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끓여서 충분히 가열을 해서 드시는 거를 권장하고 예. 우리가 냉장고나 냉동고도 너무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좀 오랜 보관을 삼가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도, 37도 이런 경우에는 실외에서 한 3-4시간만 있어도 식중독균이 번식할 수가 있어서 이게 뭐 면역력이 좋은 분들한테 세균 감염이 적게 일어났다면 괜찮겠지만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분들도 열대야로 수면 장애라든지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과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세균이 조금만 침투를 해도 심각한 세균성 장염이 걸릴 수 있고 이런 네. 경우는 바이러스 장염과 달리 항생제 치료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증상을 잘 관찰하셔야겠습니다. 예, 이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대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김동혁 기상과학 전문기자, 심경원 이대 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